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네. 얼굴 다 좋네, 그죠? 잠도 푹 자시고. 자, 저번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 많이 하셨어요. 그 사무소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자, 보자. 페이지가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것이 사무소 이전부터 했죠. 자, 사무소 이전 같으면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단 말이죠. 관할 내, 그 다음에 관할 외, 분사무소 이전. 전부 다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네. 10일 이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앞에 기산일을 항상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10일 이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7일 이내도 있기 때문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면 조금, 안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관할 내로 이전한다 그러면은 그냥 등록관청 신고하면 되겠죠. 남구에서 남구로 가는 거니까 남구청 가면 되고, 관할 외로 이전한다 그러면 남구에서 해운대구로 가면 해운대구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해운대구청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그렇죠? 네. 분사무소 이전 같으면은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고 두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한다라고 했어요. 신고할 때 첨부 서류가 기본적으로 이전 신고서에다가 두 가지를 첨부한다 했죠. 첫 번째가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 확인서 원본,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소 확보 서류, 기재가 지연된다면 기재 지연 사유서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관할 내로 이전한다면 구청,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안 바뀌기 때문에 변경 사항만 기재해서 교부 가능하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같은 경우에도 분사무소 관할 내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가능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관할 등록관청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통보해야 된다는 거, 지체 없이 통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소 이전 그 정도 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표시 광고 있죠? 표시 광고에서는 우리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사무소 명칭부터 해가지고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등록번호까지 명시해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개업의 성명도 명시해야 된다. 개업의 성명. 개업만이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명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의무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휴폐업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는 신고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무슨 신고입니까? 휴폐업은 사전 신고예요. 신고 의무로서 사전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첫 번째가 모든 휴업이 아니고 몇 월 초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 개설 등록 후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한 업무, 그 다음에 재개하고 싶을 때 업무 재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간 변경, 그죠? 휴업 기간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는데, 휴업하고 폐업에 대해서는 신고서하고 뭘 첨부합니까? 등록증을 첨부하죠. 일을 안 할 거니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 했고, 재개하고 기간 변경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하죠. 그래서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그러니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했어? 네, 즉시 반납. 휴업의 기간도 좀 한 것 같은데, 그죠? 휴업 기간 했죠? 밑줄 껐을 거야. 아마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월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죠? 그런 예시가 뭐가 있어요? 요양이죠.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치학.
그다음에 임신 출산 이런 사유가 있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장이 나오는데 인장의 등록 의무자가 누구였죠? 인장은? 그렇죠. 기업하고 소속이죠. 기업 소속은 일단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장 등록 의무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는가?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등록하죠? 업무기 전까지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기업은 언제 함께? 개설 등록 신청 시 함께 할 수 있고 소속은요? 고용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기본 윤리는 일단 비밀 준수만 볼게요. 비밀 준수 있죠? 비밀 준수 같으면은 그 의무자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다. 이러면 모든 사람. 자, 모든 사람. 자, 그게 개업 등이죠. 개업 등입니다. 개업 등에는 5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개업이 있고 소속이 있고 보조원이 있고 임원, 사원이 있다. 이 5명을 합쳐서 개업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업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 누설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무슨 죄입니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반의사 불벌죄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 1대 다 방식이에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중개를 안 한다 이 말이지. 보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만 했죠. 표준서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서식 정하는 사람 국장이고 개업은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지. 권장할 수 있으니까. 자, 2번째가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이라고 했죠. 의뢰인이 자기가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 그래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일반 중개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죠. 그거는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암기 사항이니까. 자,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으로 가시면 전속 중개 계약은 1대1 방식이에요. 특정 계업을 정해서 그 계업에 한하여 이제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책임감 있게 중개하겠죠. 그래서 분쟁 발생 소지도 줄어든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의무가 부담이 되지요. 첫 번째가 전속 계업의 의무. 전속 계업의 의무는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일단은 첫 번째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어떤 게 어느 계약서? 네, 전속중개계약,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제15서식 있죠. 네,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 2번째, 그 계약서를 몇 년간 보존하래요? 3년간 보존하래잖아요. 그러면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죠. 정보 공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개하라고 했죠. 근데 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한다.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를 한 때에는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라고 했죠. 그 다음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해야 되는데 그 주기가 있죠.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보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의뢰인의 의무는 크게 몇 가지예요. 크게 몇 가지. 의뢰인의 의무는 크게 2가지예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가 위약금 지불 의무고 2번째가 지출 비용 지불 의무, 소요 비용 지불 의무예요. 자, 위약금 지불 의무는 다시 몇 가지? 2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유효 기간 내에 어떻게 했어? 다른 기업한테 의뢰해가지고 거래했다 이 말이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데 아직 기다려줘야죠. 배신했죠. 그럼 얼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느냐?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이에요. 하나 더.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 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어떻게 했냐? 에? 전속을 배제했죠? 그 아스바 상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콘돔 아직 안 나왔어요. 콘돔 아니야. 자, 요거는 4글자로, 요걸 4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것끼리 거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배신한 거지. 전속을 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이다. 자, 그다음에 소요비용 지불 의무, 소요비용, 지출비용 지불 의무는 한 가지. 유효기간 내에 자 누구?
스발상놈. 제일 자신 있는가 봐. 스발상놈.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요 놈. 요 놈을 누가 데려왔어? 스스로 왔다고? 의뢰인이 데려온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스스로 온 건 아니에요. 의뢰인이 저기 상대방이 스스로 온 건 아니고 의뢰인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이지. 50% 정도 노력 기울였습니까? 그러니까 50% 주는 게 아니고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50%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유효기간까지 했죠. 우리 법에는 유효기간이 몇월로 돼 있어요?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이에요. 우리 법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약정을 한다. 약정. 우리 2개월로 하자. 6개월로 하자. 그러면 약정한 기간에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사항은 암기사항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확인 설명 의무 했네. 그죠? 확인 설명 의무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 언제까지 언제 해야 돼요?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죠. 설명까지 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해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사항도 암기 사항이고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자고요.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하랬잖아.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제외하고. 자, 그리고 서명 날인도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 서명 및 날인이겠죠. 그 다음에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선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당해 중개행위에 참여한 소속이 있으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자입니다. 자, 언제 작성하는가 하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면 작성하죠.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마찬가지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몇 년간, 요거는 5년간 보존하랬잖아요. 맞습니까? 단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제외하고요. 당연히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고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거짓기재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무들도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확인설명서랑 똑같아. 서명 및 날인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표준서식이 거래계약서에서는 표준서식이 있는데 표준서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마찬가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어요. 그죠? 그 서식이 지금 우리 법에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다 이 말이지. 거래계약서는. 됐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해서도 했는 것 같은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이거는 이제 예치 공고 제도를 얘기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등기될 때까지예요. 뭐에 대해서? 계약금 등, 세 가지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세 개 중에 한 개만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업 또는 음보, 신체, 공전. 그렇게 암기했죠? 예, 그걸 예치명의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금공신, 예치명의자, 예치기간, 금공신, 그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예치명의자 중에서 개업명의로 예치한다. 개업명의로 예치하면 불안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세 가지 의무가 발생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관리. 분리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 불가. 세 번째는 얼마를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에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 설정.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 이 말이지. 금액 보증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관계 증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라 했어요.
그럼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미리 수령할 수 있지. 누가? 매도인, 임대인. 그러니까 예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매도인, 임대인이 일정한 사항이 적혀 있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합니까?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죠. 그래서 미리 수령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보증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혀 있어야 돼요?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발행했습니까? 보증서는 금보에서 발행했죠. 홍금보 아시죠? 홍금보.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죠? 금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홍금보에서 발행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네. 자, 하여튼 정리를 조금 이제 배운 거 좀 해보니까 기억이 좀 막 했던 건 기억나죠? 했다라는 건 기억나죠?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이제 또 1월달에 이거 또 기본서 있어. 기본서 나올 거예요. 기본서 가지고 또 쭉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두 달 만에 두 달씩 두 달 만에 1순환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결석 안 하고 쭉 결석 안 하고 이렇게 수업 듣고 이렇게 하면 기본 60점은 나와요. 기본. 근데 60점 맞아가는 우리는 안 돼. 우리 과목은. 아시겠죠? 자, 5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금지행위라고 돼 있어요. 이 금지행위도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금지행위는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는지도 좀 알아두셔야 돼. 몇 조라고 돼 있어요? 네, 33조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1항이 있고 밑에 2항이 있어요. 자, 요거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자, 1항 같으면은 거기 개업 등 한번 밑줄 거 볼게요. 개업 등. 또 개업 등이 나왔네. 조문 안에 개업 등. 아까 했죠? 개업 등이면 다섯 명이에요. 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다죠. 자, 개업 등이다. 그러면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 행위가 33조 제1항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1호부터 몇 호까지 돼 있어요? 9호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1호부터 9호까지인데 거기 7한다. 거기 몇 호죠? 6호를 갖다가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누면은 이제 총 10개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10개로 좀 정리를 합니다. 10개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항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되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에 방법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개업 등의 업무 방해.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붙이는데 개업 등의 업무 방해는 누가 하는 거죠? 일반인이 하겠죠. 일반인이 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게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3조 제2항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33조 제1항은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5가지가 적혀있죠. 1호부터 5호까지. 자, 그래서 금지행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얘기예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와는 무관해요. 결과가 이 행위를 개업 등이 이 행위를 해서 의뢰인한테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한 거예요. 결과와는 무관하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아라고 이제 별도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다른 규정들도 하면 안 되는 것들 막 있잖아. 그죠? 우리 법에. 기업이 하면 안 되는 거, 뭐 의무도 있고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요거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33조에다가 정해놓은 거예요. 금지행위.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금지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판례도 마찬가지. 판례하고 같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 금지행위에 하고 그다음에 형벌, 제재하고의 연결 그걸 물어봐요. 첫 번째 금지 행위가 제목을 붙이면 매매업이에요.
제목을 좀 기억합니다. 매매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 법 조문이 어떻게 했냐면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게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이 조문을 외워야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면 이 조문이 그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대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면 금지행위다 이 말이지. 자, 여기서 그러면 중개대상물 이거는 뭐예요? 중개대상물은 우리 했잖아. 이거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법정 중개대상물? 그렇죠. 토, 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해가지고 토건입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토건입간공에 대해서 매매 이 말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거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누가? 개업등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지행위예요. 자,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을 하는 거 금지행위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아파트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그게 업이에요. 그게 매매업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뭘 해주는 사람이야 원래. 그래서 매매 계약이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걸 계속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건데 그걸 해야 뭐가 돼? 돈이 돼요. 그걸 해야 돈이 되지. 5억짜리인데 원래 너무 급해가지고 4억에 내놨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그거? 사야지, 그거를. 4억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5억에 팔아야지. 그럼 순식간에 1억이잖아요. 어디 가서 순식간에 1억 벌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앉아 있어야지 뭐 그런 게 막 들어올 게 아니에요. 급급매 이래가지고 막 너무 급해가 이사 가야 된다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법하게 사야 돼. 그러니까 내 명의로 사면 그는 금지행위 또 그 직접 거래라 가지고 위반이에요. 내 명의로 사면 가족 명의로 산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내 명의가 아닌 걸로 그렇게 사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지 매매업을 계속하게 되면 금지다 이 말이죠. 금지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제목이 뭐냐 하니까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이다 이 말이죠.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 등록 안 했다 이 말이죠.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인데,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죠? 그게 무등록이라고 하죠.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실을 알면서의 중요한 거는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첫 번째 중개 의뢰를 받는 거예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또는 두 번째 그 무등록한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지. 자, 다시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는 거예요. 그 무등록한테. 그리고 그 무등록한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네. 그러면 두 개를 안 물어보고 하나씩 물어봐요. 하나씩. 그죠? 하나씩만 해도 금지 행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무등록인 사실을 알면서예요. 그러니까 무등록인 사실을 만약에 내가 몰랐다면 금지 행위 한 겁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에? 뭐라고요? 그런 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민보한테 얘기하세요. 이상한 말, 선의 이런 거 쓰지 말고. 자, 일단은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몰랐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의뢰받았다. 모르고 의뢰받았다. 금정이 한 겁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법 조문은 알면서 의뢰받은 경우가 금정이죠. 그럼 내가 몰랐다면 금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개념을. 처음부터. 근데 무등록기업인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한 50차례 받았다. 금정이 한 겁니까? 50차례 받았다. 금정이 한 겁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0차례 받았으니까 좀 심하네 그러면서 금지행위. 그렇게 감정적으로 풀면 안 돼요, 문제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풀면 안 돼. 좀 심하네 니네 이러면서 막 한 차례를 받든 뭐 50차례를 받든 100차례를 받든 일단 몰랐다고 나는 몰랐으니까 금정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확실하게 개념을. 아시겠죠? 흔들리면 안 돼요. 조금만 막 흔들면 막 흔들고 팔랑팔랑 해가지고 막.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무등록기업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의뢰 받았어. 근데 계약 체결이 안 돼 버렸어요. 금정이 한 겁니까? 아무래도 계약 체결이 안 됐으니까 좀 안타깝네 그러면서 니는 좀 안타깝네 그러면서 넌 금지행위야 행위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감정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감정을 넣으면 안 돼. 넣고 싶죠, 감정을. 시험 문제 풀 때도 감정 들어가요. 근데 객관적으로 풀어요, 객관적으로. 무등록기업은 사실을 알았다며. 그렇죠? 무등록기업은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의뢰 받았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그래도 금정이 한 거예요. 알았잖아. 의뢰받는 순간 금지예요. 결과는 제가 아까 무관하다 했잖아.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그래도 금정이 한 거라고.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뭐 이제 이렇게 형태의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냥.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안타깝네 그러면서 너는 너무 많이 봐, 넌 심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제 풀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대로 풀으셔야 돼, 그대로. 의뢰받는 순간 금지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중개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한 법정 한도 초과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중개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금지 행위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 명목으로, 증여 명목으로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시가 사례, 증여돼 있고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 초과해가지고 금품,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품, 수수. 일단 여러분들은 법 조문을 그대로 일단 암기해 주셔야 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례, 증여 대표적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뭐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목 불문이다 이 말이에요. 명목 불문.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례비, 수고비, 식사비, 그 다음에 뭐 합의해서 뭐 받았다. 아니면 그냥 뭐 가방에 들어있더라. 나도 몰랐는데 가방에 들어있더라. 그러면 안 돼요. 명목을 불문한다고. 그만큼 명목 불문한다고. 되겠죠? 어떤 경우도 안 된다 이 말이지. 명목을 불문하고 중량은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가 돼야 돼요.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말고 다른 보수도 있습니까? 없어요. 중개보수하고 끝. 다른 보수도 있어. 겸업,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받는 보수. 겸업. 뭐 소개시켜줬다, 뭐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시켜줬다, 상담해줬다, 뭐 분양 대행해줬다. 들어봤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여기에 관계없어요. 그 보수는. 많이 받아도 돼. 자기 능력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 대행을 해주고 받는 보수는 법정 한도 관계없어요. 많이 받아도 된다고. 반드시 여기서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금지행위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금지행위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초과해가지고 뭘 받느냐. 금품이니까 금이라고 하면 이제 돈을 의미하겠죠. 돈. 그 다음에 품. 물품. 물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당연히 금덩어리는 당연히 안 되지. 그죠? 자, 물건.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상품권. 새로고 나왔다. 상품권. 네? 뭐 자동차. 그럼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미술작품 이렇게 나와요.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동양화 됩니까? 동양화 안 되죠. 서양화는 서양화 안 되죠. 동양화가 안 되는데 서양화가 되겠어요? 말 됩니까? 말 안 돼요. 뜨득뜨득 말. 말 안 된다고. 그죠? 말이 비싸다니까. 난 비싼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자, 하여튼 말도 안 되고 뭐 행운의 열쇠 이런 거 됩니까? 행운의 열쇠 이런 거 안 되지. 행운의 열쇠는 뭘로 만들어? 금으로 만들지 뭐 새꼬대기로 만들겠어요? 행운의 열쇠 안 되고. 고려청자 이런 거. 고려청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내가 냈어요. 고려청자는 안 됩니다. 뭐 가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를 물어보지 그러면. 고려청자 시험도 내는데 뭐 가짜를 물어보겠어요? 고려청자 이런 거 안 된다. 하여튼 물건 안 됩니다. 환산을 할 수 있는. 근데 초과 안 하면 돼요. 초과 안 하면 상관없지.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의미다 보시면 돼. 예? 초과 안 하면 돼. 초과 안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를 사무실에서 받고 가서 식사하러 갔다. 됩니까? 식사하러 갔다고. 밥도 못 먹나? 식사하러도 못 가나? 밥도 못 먹어요? 식사하러 갔어. 됩니까? 아니 되지 뭐 식사하러 밥도 못 먹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누가 결제를 해? 의뢰인이 결제하든지 아니 기업이 결제하든지 아니면 각자 내든지. 아시겠죠? 만약에 의뢰인이 결제했다 그러면 초과수수예요. 걔 내야 돼요. 반환해야 돼.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 더 해볼게 그러면. 초과해서. 이건 판례예요. 판례인데 초과해서 수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표를 받았는데 당장 수표 받았는데 이게 초과해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부도났어요. 부도났다. 그러면 금지행위 한 겁니까? 네? 받는 순간 금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초과해서 받았는데 바로 돌려줬어요. 금지행위 한 겁니까? 또 팔락팔락. 돌려줬으니까 안 된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받는 순간 금지. 아까는 맞춰도 받는 순간 금지야. 예? 그러니까는 금지행위라고요. 초과해서 받았는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돌려줬어. 금지행위 한 거라니까요. 받는 순간 금지라고. 판례 책 기본세금 판례가 나온다니까. 부도 처리되거나 반환했다. 그대로 반환했다. 금지행위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도.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가 제목이 거짓된 은행이에요.
말과 행동이라 이 말이지. 거짓말, 말과 행동, 거짓되는 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사항의 중요사항. 우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사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걸 알았다면 난 거래 안 했다. 그 조건으로는 거래 안 했다. 그런 사실. 그게 이제 중개대상물의 어떤 뭐 가격일 수도 있고, 그죠? 주변 입지 조건일 수도 있고. 지하철이 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계약한 거지. 아니면 여기에 또 백화점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계약한 거지. 그래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거짓된 언행을 한 거지. 거짓된 언행은 거짓된 말과 행동. 문 알죠? 그냥. 거짓된 기망행위, 거짓된 언행.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방법은 뭐냐 하니까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 안 한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하자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걸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대. 이걸 말했다가는 거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말 안 한 거예요. 그걸 침묵이라고 하는데 침묵도 거짓된 언행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지해야 될 사항. 그래가지고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 의뢰인의 판단을 원래부터 흐리고, 의뢰인은 원래부터 흐려요. 원래부터 흐리멍텅하고 흐리멍텅한 데다가 그냥 바로 그르치게 된 거예요. 판단을.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게 된 거예요. 흐리게 아니야. 원래부터 흐려. 우리는 원래부터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판단이 그르치게 돼버린 거예요. 그르치게. 그래서 거짓된 언행까지, 요까지. 그러니까 요 네 개가 뭐냐 하니까 짝지인데, 이 네 개가 짝지인데, 왜 짝지냐니까 제재가 똑같아. 그래서 짝지라고 기억해요, 짝지. 이 네 가지가.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이제 있는데, 좀 마저 해볼게요, 요거는. 관련 증서라는 제목이에요. 관련 증서. 여기 뭐냐니까,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이 관련 있는 증서 이게 뭐냐 하니까 쉽게 뭐냐 물딱지예요. 우리 이거 통장 같은 거 있잖아. 청약 저축 증서 같은 거 있죠. 청약 통장 같은 거, 청약 부금. 그다음에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얘기하죠.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또는 두 번째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매매 중개하는 거, 교환 중개하는 거 하나 둘, 그 다음에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중개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 누굴 소개시켜줘야 돼? 매수인을 소개시켜줘야지. 팔아주세요 하면 살 사람을 소개시켜줘야죠. 근데 기업이 자기가 매수인이 돼버리면 그는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팔아주세요 했으면 살 사람을 소개해줘야 돼요. 소개. 근데 내가 매수인으로 들어가면 그는 직접 거래.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접 거래가 된 거지. 금지행위예요. 진짜 너무 싸게 나가지고 사고 싶다. 그러면 누굴 소개시켜줘? 와이프를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자, 중개 의뢰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개 의뢰인은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오겠지.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일을 위임받은 수임인. 대리인, 수임인, 소유자 같은 사람이에요. 자, 거래. 이때 거래는 거래의 종류를 불문해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거래 종류 불문하고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
임차인을 구해달라면 임차인 구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임차인 들어가면 안 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수의 수령 여부도 뭐 불문하고 의뢰인의 승낙 여부도 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뢰인이 내 거 사도 좋다. 내 거를 개업이 네가 사도 좋다. 그래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직접 거래 안 된다. 자, 7번째가 뭐냐 하니까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거래 당사자 둘 다 모두 대리하는, 거래 당사자 둘 다 모두 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일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대리. 그러니까 혼자서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는 거지. 혼자서 계약서를 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금지. 일방 대리는 괜찮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투기도장이죠. 자, 투기도장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해서 이전 등기, 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이걸 미등기 부동산이라 그래요.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이게 이제 전매 제한이에요. 전매 제한.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요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대요. 부동산 투기 조작. 자, 그래서 전매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금지행위 한 거예요. 전매 차익 올리지 못했다. 금지행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들어간 것이 9번, 10번이에요. 9번, 10번. 이거는 좀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9번은 제목이 시세부당. 제목을 붙이면 시세부당이라고 최근에 들어갔어요.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서 첫 번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거나 또는 두 번째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줄 우려가 있어도 금지행위 한 거예요. 두 개 다 아니고 되겠죠? 요거 시험 문제 여기가 이제 신설되면서 그때는 시험 다 물어봤었어요. 또 계속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 하니까 중개 제한, 제목이 중개 제한이네. 중개 제한인데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 카르텔 형성. 단체를 만들어서 특정 중개 대상물, 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는 거지. 특정 중개 대상물의 중개 제한하거나 또는 두 번째가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무슨 중개, 공동으로 중개하는 거 제한하겠다. 왕따시키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최근에 9번, 10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9번, 10번, 여기서는 9번, 10번이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 그래. 일단은 교란 행위, 요거 교란 행위예요. 9번, 10번. 8번까지는 교란 행위 아닙니다. 9번, 10번이 교란 행위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교란 행위.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짝지. 5, 6, 7, 8, 9, 10. 제재가 똑같아요. 짝지,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거기 33조 제2항에 있는 5가지도 전부 교란행위예요.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거 있죠? 그것도 최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다 교란행위예요. 교란행위. 자, 다시 한 번 더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60페이지 보시면 규제 대상 해가지고 개업 등 돼 있네, 그지? 개업 등이라고 하면 누구냐? 네, 개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원 사원도 있고 소속도 있고 보조원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금지행 내용 보니까 순서를 좀 바꿔놨네, 그지? 자, 1번의 제목이 뭐냐? 1번 제목 뭐겠어요? 거짓된 언행이 되겠네.
자, 밑줄 꺼보세요. 거래사항의 중요사항. 일단 조문을 위주로 기억합니다. 거래사항의 중요사항 밑줄 꽂고요.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 그 다음에 판단을 그르치기. 그렇게.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의, 동그라미 2번의 제목이 뭐예요? 2번이. 이게 중개보수 실비 초과 수순에 되죠. 그죠? 사례징역 그 밖에 어떠한 명목 불문하죠.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뭐 어떻게 했어요? 금품을 받았다 이 말이지. 금품 수수.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매매업이네 제목이.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얘기.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 가보세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이게 무등록과의 협력 행위네, 그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영향자의 사실 알면서 동그라미 몰랐다면 관계없고 중개 의뢰받거나 그 옆에 명의 이용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5번입니다. 이거는 관련 증서네. 관련 증서. 양도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 밑줄 꽂고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말하죠. 그 증서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 교환 중개,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업. 그래서 일단 조문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뒤로 넘어가서 6번입니까? 6번 같으면은 이거는 직접 거래네, 그죠? 직접 거래, 요거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옆에는 거래 당사 쌍방대리죠. 일방대리는 괜찮고 쌍방대리는 금지 행위다. 자, 동그라미 7번으로 가보세요. 요게 투기 조장이죠. 네, 투기 조장입니다. 탈세 등 밑줄, 탈세 등. 자,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해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밑줄. 그리고 전매, 권리변동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 밑줄. 권리변동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요거 어떻게? 매매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부동산 투기 조장.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8번 같으면은 이거는 시세부당입니까? 제목이 시세부당이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거죠. 거짓 거래 완료. 그래서 시세부당 영향 주거나 줄 우려만 있어도 금지행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나야 되고 9번 여기 이제 9번은 중개 제한이죠.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 구성해서 특정 중개상물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 중개 제한.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63페이지에 이제 제33조 2항. 이게 지금 교란행위라고 적혀 있죠. 여기 33조 제2항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이 금지행위 이건 전부 다 교란행위예요. 교란행위. 교란행위면 이제 여기 시세부당이랑 중개제한이랑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 그거 다 교란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신고센터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보증 설정이 나왔네. 보증 설정 좀 간단하게 볼게요. 64페이지에 보증 설정까지 하고 두실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하고 그에 따른 업무의 보증 설정.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입혔을 땐 어떤 경우에 이제 책임지는지, 어떤 경우에 책임지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2가지가 규정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의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다음에 과실은 실수,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실수라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지. 추상적인 경과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경과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개행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손해가 나야 하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진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가 재산상 손해 말고 무슨 손해가 있어요? 재산상 손해 말고는 또 무슨 손해가 있어, 우리? 정신적 손해가 있죠. 정신적 손해는 보통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정신적 피해, 정신적 손해. 이거는 정신적으로 좀 피해받은 거 있잖아, 그거. 그걸 무슨 료라고 하잖아요. 위자료? 위자료라 그래, 위자료. 위자가 어루만진다 이 말이거든. 위자료라고 해요. 이 정신적 피해,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하죠. 위자료는 보통 어느 때 많이 나와? 오, 자신 있네. 이때 꼭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있게. 이혼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가 위자료예요. 위자료. 이혼할 때. 자, 그래서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고. 중요한 거는. 우리 법은 그런 위자료는 책임 안 진다고. 그 위자료, 그거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남편. 그렇죠? 네, 위자료. 그 위자료, 정신적 피해는 우리 법에서는 책임 안 지고, 정신적으로 피해 받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 말고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피해 받았잖아.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고. 우리 법에서는 책임 안 진다. 민법이에요. 민법한테 가가지고 청구하세요. 아시겠죠? 자, 유민상이라고 해요. 유민상이라고 있어요. 유민상. 유민상 아시죠? 코미디언 유민상. 아시죠? 유민상하고 원장님하고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유민상 몰라요? 돼지 있잖아요, 돼지. 원장님 몰라요? 조금 이미지가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그 자꾸 다른 분들이 뭐 그래, 닮았다고 하니까, 보니까 좀 그렇네. 자, 하여튼 민법한테 청구하세요. 민법한테. 유민상한테 청구하세요. 정신적 피해는. 우리는 재산상 손해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리에다가 뭐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 책임진다 이런 틀린 거예요. 우리 지문은 정신적 피해가 들어가면 틀렸다고.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라고. 재산상 손해에서만 책임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과실이 있으면 책임집니까?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요? 그럼 기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과실도 없고 고의도 없고 그러면 책임 안 집니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책임 안 지냐고. 책임 안 집니다. 잘못도 없는데 왜 책임을 져요, 기업이. 중개인이 하는데 기업이 잘못도 없는데 왜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이제 이건 아직 안 했는데 고용인이 만약에 잘못했잖아요. 그 소속이나 보호전 잘못했죠. 그러면 기업은 자기가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고용상의 책임으로서, 사용자 책임으로서 고용인이 잘못한 것은 일단 민사적으로 기업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 자기 잘못 없어도. 근데 이거는 기업이 자기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책임 안 져요. 근데 잘못이 있잖아 지금. 그러면 책임지지. 이거.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니까 이건 무슨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지죠. 잘못도 없는데 왜 책임을 져요? 자, 이거는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결합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야 책임지지. 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번에는 중개행위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사무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장소 제공했다는 거예요. 장소만.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무슨 손해? 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책임일까? 이거는 과실이 없어. 그냥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장수만 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 정신적 손해는 책임 안 진다.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니까 보증 설정이에요. 보증 설정 방법하고 시기.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을 하든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든지 두 번째,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 자기 돈을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한 가지 하면 돼요. 세 개 다 할 필요 없고 한 가지 하면 돼요. 세 개 중에 한 가지. 보증보험 가입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든지 공탁하든지 직접 맡기든지 법원에다가. 세 개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네? 공제에 많이 가입돼 있어요. 공제에 많이 가입돼.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 협회에서 공제사업 운영하거든. 협회에서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공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 공제에 많이 가입돼 있어요. 공제에. 근데 보험료는 얘가 더 싸더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싼데 보험료는 공제료가 좀 더 비싸요. 근데 얼마 안 돼. 1년에 20몇만 원밖에 20만 원인가 20몇만 원인가 1년에 공제료를 내는 거지. 공제료 보험료처럼 1년에.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세 개 중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공탁을 하겠지 뭐. 돈이 뭐 기본적으로 통장에 10억씩 깔려 있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막 가입하고 그러냐? 1억씩 2억씩 맡겨놓으면 되지. 2억씩 맡겨놓으면 돼 법원에다. 그래서 공탁. 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보증 설정 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증 설정 신고를 하면 뭘 주냐 하니까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는 말이에요.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줍니다. 그전에는 안 줍니다. 등록 절차 상에서. 근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 생략. 시험에 물어봤다. 기업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직접 등록관청에다가 직접 통보했어요. 보증기관이 요 셋 중에 한 군데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 사실을 등록관청에다가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얼마. 세 번째. 보증 설정 금액이 개정이 됐죠,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이 개정됐어요. 보증 설정 금액. 자, 첫 번째. 개인인 기업. 개인인 기업이다 그러면 몇 사람 있어요? 개인인 기업. 몇 사람 있냐고. 두 사람 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몇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누구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기업 맞아. 그 다음에 보직상의 기업. 요거 이 두 사람을 개인인 기업이라 그래요. 이 개인인 기업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개인인 기업하고 같은 말이 법인이 아닌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셔야 돼. 맞죠? 법인이 아닌 맞잖아. 법인이 아닌 맞잖아. 법인이 아니죠. 개인들이니까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업, 개인인 개업 두 사람. 자, 이 두 사람은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냐? 최소 2억 원이에요. 개정됐어요. 2억 원이에요.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이에요. 원래 1억 원이었거든. 자, 두 번째. 이제 법인인 개업입니까? 법인인 개업은 얼마? 4억 원 이상이에요. 원래 2억 원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법인이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에 분사무소마다 얼마? 2억 원 이상이에요. 원래 1억 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좀 배로 늘어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제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이 옛날에 농협만 1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특수법인 전부 다 얼마? 2천만 원이에요. 특수법인 전부 다 2천만 원. 옛날에는 이제 농협만 1천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2억 원 이상이었거든. 근데 이제 동일하게 2천만 원 이상, 전부 다 2천만 원 이상으로. 특수법인 전부 다. 자, 그래서 보증 설정 금액까지만 한번 올해 이번 수련한테 한번 보죠. 자, 밑으로 한번 꺼볼게요. 거기 64페이지. 자, 보증 설정, 업무 보증 설정 해가지고 양가로 1번 보증 설정 의무, 1번 보증 설정의 시기 방법인데, 그 전에 그 위에 조문부터 봐야 되겠네. 조문에 보시면요, 30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서 책임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또 1항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줄 꺼보세요. 중개행위 밑줄 긋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 요렇게. 정신적 손해는 책임 안 진다. 이걸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시면 자기 사무소, 밑줄 자기 사무소를 그 옆으로 가면 장소 제공 나와요. 장소 제공했죠. 그래가지고 밑에 재산상 손해 발생했다. 이건 무과실 책임이라 그래. 자, 책임 두 가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증 설정의 시기 방법 나오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 하니까 업무 개시 전 밑줄 꺼보세요. 업무 개시 전에 방법은 세 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개 중에 한 가지 설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얼마를 설정하느냐 하니까 거기 나와 있어. 박스 안에 기업. 법인인 개업은 얼마라고요? 4억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얼마? 2억 원 이상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사무소가 3개다. 그러면은 법인은 총 얼마가 돼야 돼? 분사무소가 3개니까. 네, 분사무소 3개니까 분사무소마다 2억 원씩이니까. 그리고 법인 주된 사무소도 4억 원이니까 얼마? 10억 되잖아.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법인이 아닌 기업은 두 사람이 있죠. 이건 얼마라고요? 2억 원 이상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다 2천만 원 이상이에요. 신고 의무 자, 신고 의무. 자, 언제까지 신고하라 했어요?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 신고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다만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기본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볼게요. 자, 좀 쉬었다가 66페이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수, 증계 보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